이건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1급 비밀인데, 저는 저희 학교에서 가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 가서 로스쿨 학생들 상대로 특강을 할 때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대하고 함께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 이슈에 관해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상법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네, 없고 네네. 회사법은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경희대학에서 상법을 담당하는 권재열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리트 출제위원장을 지냈었고요. 네. 그리고 경희대 로스쿨 원장도 지냈고 한국 상사 판례학회 회장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법이라고 하면 그럼 뭔지, 일상생활에서 왜 중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상법이 뭐냐라고 하면 대개 기업에 관련된 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상법은 기업법이다. 기업법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그 정체성을 간단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변호사 시험 외에도 다른 시험도 출제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행정고시라든지 세무사, 법무사 시험에서는 조금 기준이라든지 출제 포인트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5급 공무원 시험 예전에 행정고시도 출제해봤고 세무사 시험, 법무사 시험 제가 다 출제해본 적이 있습니다. 5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재경직하고 법무행정직에 선택 과목으로서 이 상법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 선택 과목 중에서 상법 선택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상법 과목이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출제자 사이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법으로 출제해야 되는 분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법 총칙부터 해서 어음수표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변호사 시험보다는 훨씬 쉽고요. 그리고 5급 공무원 시험에서 선택 과목을 통해 가지고 편차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 시험하고 달리 5급 공무원 시험에는 선택 과목이 50점 만점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3개인데 거기도 회사법 문제, 그 다음에 상법 총칙이라든지 상용이 또는 어음수표 보험법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어느 분야가 나올지에 관해서 미리 점 찍어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회사법은 반드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나중에 어떤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법상의 제도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법 같은 경우에는 임명조합이라고 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임명조합이라든가 나중에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또 법을 만든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제도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경직을 선택하신 분들이 상법을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경직은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가 뭐 금융에 포함되는 보험이라든가 또 뭐 상사의 많은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법 총칙하고 상행위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5급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상법 문제는 비교적 단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게 두꺼운 책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론서 정도의 상법을 공부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 시험도 이제 상법이 선택 과목인데요. 상법, 민법, 다음 행정소송법 일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상법은 회사법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물론 이제 민법도 총칙편만 나오게 되는데요. 세무사의 경우에는 이런 이 준비한 학생들이 경영학과라든가 회계학과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회계학과에서는 뭐 회계사 시험 또는 세무사 시험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회사법이 정규 커리큘럼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세무사 시험에서 상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객관식 문제는 40문제입니다. 40문제이고 조문을 알면 쉽게 답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법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힐 수도 있지만 세무사 시험의 문제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고 달려들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사 시험은 법원 행정처가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25문제이고 상법 전 범위입니다. 객관식 문제인데요. 제가 이 법무사 시험 출제를 해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법무사 시험은 대개 법원에 근무하시는 판사님들이 내시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꽤 어렵습니다. 문제가 꽤 어렵고 판례를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 판례를 숙지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5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3문제이고 회사법이 가장 점수가 비중이 높고 나머지 영역은 이제 2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공무원들 하시면서 필요한 규정들이 좀 더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회사편인데 조문을 일단은 숙지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법무사 시험은 인내력을 가지고 판례를 많이 보고 유사한 판례 사이의 어떤 차이점도 터득을 해야지만 고득점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출제 범위라든지 아니면 출제 어떤 방식, 포인트들을 좀 봤었는데요. 상법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접근법을 가져가면 좋겠다든지 전략으로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1급 비밀인데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특강이 나왔을 때 다른 학교에 가서 로스쿨 학생들 상대로 특강을 할 때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법은 시대하고 함께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 이슈에 관해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법원 판례 중에서 많은 판례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해서 다루고 있었거든요. 네. 주주평등의 원칙이 일종의 어떤 법리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판례가 다수 있었는데 원래 1월 달에 변호사 시험 문제 중에서 큰 문제가 어떤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한때는 주주 제한이 많으면 그에 또 주주 제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계장부 열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주 주주권에 관한 것들이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슈가 된 경우에는 그 이슈가 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슈에 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일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째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재벌이 당사자가 된 사건입니다. 재벌이 당사자 사건이요.
재벌이 당사자가 된 사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 판례가 다루고 있는 쟁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 어떤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전원합의체 판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학을 함에 있어서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리걸 마인드를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뭐 그 점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아니다라고 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리걸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교과서를 보시다가 보면 통설하고 판례가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예. 통설하고 판례가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예,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설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A 문제가 통설하고 판례 입장이 다른 것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럼 원래는 작년 나왔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이 당사자가 된 사건하고 전합의체 판결하고 그 다음에 통설하고 판례가 입장이 달리하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매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예, 준비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매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나왔다가 똑같은 것이 그 다음에 사례이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역의 경우도 예,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나중에 무덤에 가는 그 과정처럼 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탄생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생을 한번 생각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예, 좀 고득점을 하는데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 일생이면은 설립부터 뭐 해산까지 이렇게 쭉 전체를 한번 쭉 보는 거네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특정 예시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망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회사법을 예를 들게 되면 변호사 시험에서 이미 많은 기출 문제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부분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회사를 탄생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 회사가 출범하는 것, 성립하는 그 과정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해산되는 이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 성립 후부터 또 회사가 해산되기 전까지 과정보다는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만 생각을 해서 약간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상법 시험 준비할 때 수험생한테 좀 이 부분은 주의를 좀 하면 좋겠다, 경각심을 좀 가져,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상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혹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독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독학을 하지 말고요? 왜냐하게 되면 네네. 상법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독학을 하다 보게 되면 왜곡된 지식을 쌓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폐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은 반드시 강의를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상법은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학부 과정의 경우 학부라든가 아니면 로스쿨 같은 로스쿨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사실상 한 번도 써먹지 못하는, 실전별로 한 번도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수험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상법을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한 암기만 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나중에 물론 제가 열심히 본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선행을 해야 되는데 혼자 공부해서 이해를 하기에는 상법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에 유튜브에도 보면 상법 강의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강의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은 상법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겁먹지 말고 덤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전에 뭐 한결 알게 되면 10가지를 안다 이런 뭐 천재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법은 한결 알더라도 10개를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되는 분야이고 특히 뭐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강의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다크호스 떠오르고 있는 옴수표법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해서는 정말로 진도를 제대로 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쏙눈샘 치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 시험에 자주 혹시 출제되는 주제나 유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상법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고, 네네. 그러니까 회사법은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그 학생들 상대로 이제 연습 과목을 강의해 보게 되면 상법에서 학생들이 자꾸 기출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하는데 상법은 기출 문제보다는 새로운 판례를 터득하는 것이 고득점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법무부가 최근 들어서 변호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출제한 영역을 다시 출제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과거에 출제된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어떤 상법 조문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또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상법의 변화에 따라가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 보게 되면 주주총회 관련해서 전자주주총회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를 대폭 개정을 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금년 가을 정기국회나 아니면 약간 좀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무렵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도 변호사 시험에는 이 부분은 빼고 나오지 않을까. 빼고 나온다고요? 왜냐하게 되면 법조문만 이제 또 통과된 것이 있다 보니까 구법을 묻기도 뭐하고 또 신법을 묻기도 좀 판례도 없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내년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행운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범위가 좀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바뀌었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안전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묻기는. 왜냐하게 되면 이제 변호사 시험을 출제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법리를 물으면서도 관련 판례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인데 관련 판례를 새로운 법에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왠지 수험생들은 막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새로운 뭐 조문도 공부하고 여기 관련된 뭐 이상한 논문도 찾아본다든지 그러면서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아직 새로운 판례도 쌓여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해석론상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상법 개정안에 보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매수 대금을 받지 못한 주주의 지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의 이제 대법원 판례하고 교과서 입장은 주주로서 지위를 계속 가지고 채권자로서 지위도 일부 가진다 이런 식의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보게 되면 채권자 지위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기존 판례가 대폭 수정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적어도 뭐 주식 매청구권 관련된 쟁점은 내년도 시험에는 출제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한편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